목소리가 약간 잠긴 것 같은데 지금 아침이어서 그래요. 8시 좀 안 됐고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침 준비 루틴. 눈을 뜨자마자 씻고 물 한 바가지 마시고 외관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밥을 먹고 짐을 쌉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 준비 1단계를 마친 상태예요. 사실 벌써 나갈 채비가 다 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좀 계획을 짜야 되는데 오늘 무슨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 저는 뭐 나름 대학원생이 된 지 거의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근데 아직도 대학원생이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인지 모르겠어. 저는 아직도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고 이런 게 공부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나 대학원생의 공부란 논문을 읽고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논문을 쓰고 그런 거를 반복할 뿐이다. 요즘에 제가 전과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 때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이 전과 문제로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러고 보니까 학부 때 교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세요라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교수님은 무슨 말을 할까?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오랜만에 찾아뵐 겸 갔다 왔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상담 중에 제일 명확했어. 전과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전과를 해도 계속 너는 지식의 양에 대해서 스코미를 당할 거다. 이것도 모르세요? 이것도 모른다고요? 이건 알아야죠. 이거가 계속 따라올 거래요. 운이 좋게 박사에 합격을 한다고 해도. 물론 석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땐 계속 문학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정말 정령 근대문학이 안 맞는 것 같으면 비교문학학과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비교문학학과는 문학과 문학 혹은 작가와 작가를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게 되게 옛날의 정의래. 요즘의 정의는 그렇지 않대요. 요즘에는 비교문학이 문학과 문화를 비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정 문학이랑 미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정 문학이랑 음악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문학과 다른 문화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거를 비교하는 걸로 최근에 의미가 확장이 돼서 요약하자면 비교문학 가면은 뭐든 할 수 있다. 그렇구나. 몰랐음. 비교문학학과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교수님의 피셜로는 비교문학학과는 저처럼 이렇게 문학이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집합한 곳이어서 동질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지식의 양 가지고 막 무시당하고 이런 거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너가 1년 동안 쌓아온 문학 지식이나 람포에 대한 지식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그러는 동시에 너가 하고 싶어하는 연구도 끌어올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비교문학 교수님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논문도 좀 찾아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책도 막 보여주셨거든요. 비교문학 교수들이 쓴 책들. 근데 정말 너무 다양해가지고 못하면은 문학 연구가 아닌 것 같은 책들도 많더라고요. 일본의 재판이랑 나츠메 소세키였나? 를 엮은 그런 비교문학 책이었는데 문학은 뒷전이고 계속 심판에 대해 설명만 하는 그런 책이었어. 물론 중간중간마다 그 문학을 끼워 넣어서 이 문학 속에서 이런 재판의 형태가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보조하는 느낌으로 쓰이긴 했는데 훑어만 봤을 때는 되게 심판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는 책이었어.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문학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이런 쪽의 연구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적절한 타협점이 아닐까. 문학 연구를 아예 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예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잡지 투과한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직 마감일이 안 지났어요. 마감일이 연장돼가지고 다시 고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안 고치고 싶어서 지금까지 버팅겼는데 그래서 좀 고쳐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오늘 좀 펼쳐보긴 할 겁니다. 일단 아침밥을 먹고 생각합시다. 밥 만들어 왔고요. 어제 장을 봤는데 저녁에 게살이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250엔인가 주고 게살을 사왔는데 이따 저녁에도 게살 먹어야 돼요. 지금 반팩 써가지고 반팩 남아서 저녁에 뭐 먹는 데로 먹지? 근데 게살은 맛있긴 한데 게살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나 게살 볶음밥밖에 모르겠어. 저녁에도 이거 먹어야 되나? 그것은 좀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판기로 환생한 나는 미궁을 방황한다? 직역하면 뭐 이런 건데 자판기로 환생한 게 물론 어그로는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내용이 진행이 되나? 자판기면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진행될지가 궁금해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주인공이 자판기 덕후인데 자판기로 환생을 했어요. 여주가 막 길을 헤매다가 주인공을 발견해. 자판기를.
굶어있는 상황이었나봐. 그래서 자판기에 있는 무슨 콘스프 같은 걸 마시고 너무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해서 이 신기한 맛어구는 뭐지? 해서 조사해봐야겠다 하고 들쳐매고 지네 마을로 가요. 자판기 남주가 그 마을에서 되게 인기 스타가 돼. 돈 넣으면 음식이 나오네? 심지어 맛있네? 중간에 진짜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되게 강력한 불속성의 몬스터가 등장했어요. 얘를 어떻게 죽여야 되지? 하면서 막 논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자판기 남주가 콜라랑 멘토스를 소환시키더니 얘를 갖다 뿌려라 하는 거예요. 거기 이 세계 애들이 콜라에 멘토스 타가지고 그걸 이렇게 뿌려, 불괴수한테. 그래서 불괴수가 깨꼴락 하는 그 에피소드가 진짜 웃겨. 너무 자판기 같아. 휴름이라고 해서 여주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가 마도구를 연구하는 학자야, 학자. 여기서부터 이미 제 스타일인데 와, 근데 생긴 거 너무 귀엽고 그리고 말투 완전 그 에드워드 엘릭. 에드워드 엘릭 말투를 쓰는 미소녀가 그 자판기쿤을 막 연구해. 자판기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줘 하면서 되게 학술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냥 자판기쿤은 예, 아니요로만 대답할 수 있어요. 한정적인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유추해. 자판기쿤에 대한. 근데 솔직히 내용은 진짜 재미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휴름이 나오는 장면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즌1을 2시간인가 1시간 만에 다 봤거든요. 다 건넸떠가지고 시즌2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지만 밥을 다 먹었고요. 논문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쳐볼까 해. 고칠 게 있을까? 고칠 건 당연히 있겠지. 논문은 끊임없이 고칠 수 있는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치기 싫었는데요. 기회가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이상해.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고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이걸 고쳤다고 해도 될까 싶은데 벌써 10시가 됐네요. 10시 반이나 됐어 벌써. 이대로 자고 싶다. 너무 졸린 관계로 누워서 교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쿄대부터 와 진짜 이 교수 일람만 봐도 비교 문학이 얼마나 범위가 넓은지 알 수 있어요. 다루는 나라가 다르고요. 다. 중국 있지, 독일 있지, 아메리카, 파리 되게 다양하고 문학과 비교하는 대상도 다 너무 달라요. 음악 있죠? 신화, 철학도 있고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네. 정말 가볍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문학 어셈블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사카대도 비교 문학이 유명하다고 했거든요. 응? 교수가 지금 2명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유명하다면서 비교문학. 비교문학을 하시는데 다른 학과에 계시는 건가? 이거는 좀 곤란한데? 재빠르게 집에 왔고요. 저녁을 라면 먹을 겁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책을 읽을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 공간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이게 쇼파인데 이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도서부거든요, 고등학교에서. 근데 얘한테 예를 들어 뭐 소방차에 관련된 책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 도서관 전체에 있는 소방차에 관련된 책을 갖다 줘.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 친구를 보고 와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사서가 되고 싶었었어. 이거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어요. 다리를 뻗을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이거는 공포의 역사라는 책인데 여기에 뭐라고 막 짤랑짤랑 적혀있는데 이거 어느 나라 말이지? 간지나 마도서 같아.
아니 이런 사파 같은 게 진짜 너무. 아무튼 발채도록을 할 겁니다. 지금 공포의 정체라는 정신학과 의사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의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공포증이 있대요. 갑각류 공포증이 있는데 여기서 갑각류 공포증을 안 보이겠지? 그런데 세상에는 새우랑 개랑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 하면서 이 느낌표 친 게 너무 웃겨. 이거 보여주려고요. 그냥 다시 읽을게요. 아, 너무 싫다. 너무 무서워. 이런 그로테스크한 생물과 내가 지구상에 공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조리하고 소름 끼친다라고 적혀있어. 진짜 싫어하나 봐. 그러니까 앞에서는 되게 전문적인 인용도 하고 되게 전문적인 의사로서의 경험을 말하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본인의 공포증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아, 소름 끼쳐. 같이 살기 싫어. 막 이러면 이것조차 되게 이 공포의 정체의 타이틀에 걸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공포심이 무언가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경계심을 느껴서 생기는 것 뿐만 아니고 혐오감으로부터도 공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갑각류 붐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웃겨. 너무 생생해. 지금 고소공포증에 관련된 파트를 읽고 있다가 이 파트의 결론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거든요. 공포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게 공포증은 과학이랑도 굉장히 먼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과 가깝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으로도 정신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문학이 담당한다는 게 이거 비교 문학 아닙니까? 공포증이 여기서 하는 표현을 빌리면은 정신의 알러지 같은 거래요. 어떠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단순하게.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에서도 작품에서의 공포증을 먼저 예시로 든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방식을 계속 썼었거든요. 여기서도. 이거 비교 문학이네요. 아 근데 진짜 멋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문학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이거야. 이게 인문학이지. 이게 인문학이죠.